효도 여행이라더니 편도 티켓이라니요. 도착한 베트남 공항, 손에 쥔 건 돌아갈 길 없는 표 한 장. 어머니, 외국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세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연락은 끊겼습니다. 낯선 거리를 홀로 헤매던 내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벤치 위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반격, 그리고 인생 이막.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3살 이춘자라고 합니다. 고양시 능곡동 30년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는 뒷골목 국밥집 냄새와 오래된 벽돌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제 인생 그 자체인 곳이지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3, 젖먹이 아들을 안고 장례식장에서 울며 지낸 그날부터 제겐 내 인생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잘 키우자는 생각뿐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시장통 식당 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첫 차를 타고 나가서 저녁 10시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죠.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밥 썰다가 손을 베어도 제대로 소독도 못한 채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고기 반찬 먹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내일 아침 반찬값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손에 쥔 1,000원짜리 몇 장을 꼭 쥐고 정육점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선합니다. 아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라줘서 늘 고마웠습니다. 중학교 땐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나서서 비 오는 날 젖은 교복으로 돌아온 아이를 안아주며 마음이 시렸던 기억도 나네요.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는 모자랐지만 시장 식당에서 틈틈이 받은 팁을 모으고 명절 때마다 떡국집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며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정장 차림으로 면접 보러 나가던 모습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대기업이야. 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 아니라 처음으로 소고기 반근을 사서 된장국을 끓였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손주도 생기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장모님 댁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애들 학원 때문에 좀 힘들겠어요.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걸 믿으려 했지요. 며느리는 예에 바르고 깍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육아 방식이 좀 달라서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면 요양원 같은 것도 고려해 보셔야죠. 그 말들이 뭐가 이상한 건지 그땐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주 돌잔치도 소규모 가족 행사라며 부르지 않았고 명절 선물도 어느 순간부터 단체 배송이 되더군요. 그저 바쁘겠지, 애쓰겠지. 늘 그렇게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베트남으로의 여행이라며 비행기 티켓과 여행 가방까지 직접 챙겨주더군요. 출국장 앞에서 손까지 꼭 잡아주며 다녀오세요. 어머니라고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돌아오는 티켓이 없는 말 그대로 편도행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첫날, 하노이 공항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안내 팻말을 든 젊은 현지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춘자 씨, 이쪽으로 오세요. 숙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그 청년을 따라 낯선 길을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관광지 중심에서 꽤 떨어진 작은 도시 외곽의 단층 민박집이었습니다. 숙소라기보다는 오래된 한 가정집을 개조한 곳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냥 현지 분위기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며칠 쉬러 왔으니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첫날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잘 도착했어. 숙소도 괜찮네. 고맙다. 카톡을 보냈지만 확인만 되고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내도 역시 일십.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숙소에 있던 전화기로 한국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고객님께서는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의 번호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민박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비행기표 좀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돌아가는 날짜를 까먹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예약 메일을 찾아보더군요. 이춘자 씨는 편도 티켓으로 오셨네요. 예? 왕복표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출국 일정만 있고 귀국 정보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이 분명 한 달만 쉬다 오라고 했는데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귀국 티켓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은 없고 숙소 주인은 오늘부턴 다른 손님이 오기로 돼 있어서 방 비워주셔야 해요. 그 말에 캐리어를 끌고 민박집을 나왔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그 속에서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든 돈은 겨우 몇십 달러. 관광도, 지인도, 계획도 없는 여정. 제 인생에서 가장 황망하고 얼떨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버림이었다는 걸요. 숙소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에 쥔 건 작은 캐리어 하나, 지갑 속엔 달러 몇 장뿐. 입 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다리는 종일 걸어 다닌 탓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노이 시내는 생각보다 낯설고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현지 언어는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서 자야 하지? 하루 이틀 지나자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밤거리는 낯설고 조용했고 벤치 위에서 쪼그려 잠든 그날 밤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계산대 앞에서 가격을 알아듣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결국 라면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료 시식 코너에서 나눠주는 조각 케이크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사람들이 절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진 지 오래였고 충전기 코드를 맞출 어댑터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현지 음식을 파는 할머니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물 한 컵만 달라고 하는 제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점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둘이 짰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오고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에 한국 음식이라고 쓰여 있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식. 그 단어 하나가 구원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비릿한 생선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뒤섞인 그 공간은 제게 너무도 익숙한 마치 오래전 제 부엌 같았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주방에서 머리를 질끈 묶은 여인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한국 분이세요? 저 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부르틀대로 터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말이야.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마리아 씨는 말이 빠르고 손이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한 식당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 힘들고 버거웠던 시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 처음엔 다 그렇게 오셨어요. 관광 왔다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도망치듯 눌러앉은 분도 많고, 그녀는 제게 방 한 칸을 내어주었고, 식당 뒷마당 한편에 작은 빨래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 끓여뒀어요. 세수 먼저 하세요. 사람이 뭐니 해도 씻고 봐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식기와 냄비를 닦고 가끔 장도 보러 다녔지요. 정마리아 씨는 말없이 제게 일을 맡겼고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어느 점심시간, 정마리아 씨가 급한 전화를 받으러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춘자 씨, 된장찌개 좀 더 끓여줘요. 이거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양은 냄비에 묻은 된장 찌꺼기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된장이 아니라 그냥 국 간장 맛이잖아. 그 순간 어릴 적부터 해오던 손놀림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고추씨를 살짝 볶고 된장을 멸치 육수에 풀어 감칠맛을 우려내고 애호박과 두부를 넣은 진짜 된장찌개. 그날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게 무슨 찌개야?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인데 이건 돈 더 내고 먹어도 되겠는데요. 그날 이후로 정마리아 씨는 주방 앞쪽을 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하실 줄 아셨구나. 젊었을 땐 식당에서 오래 일했어요. 국 끓이고 반찬 만들다 손등에 화상 입은 적도 많았지요. 그 말에 정마리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손맛이 살아있네. 며칠 뒤 식당에 현지 잡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한인촌의 숨은 맛집, 전통 손맛이 살아있는 국밥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제 이름이 작게나마 소개되었고 식당 앞엔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체인점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정마리아 씨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체인점은 몰라도 오늘 이 찌개 한 그릇에 만족하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마리아 씨와 저는 식당을 함께 꾸려나갔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맛에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불고기 정식. 모든 음식은 제가 재료를 고르고 손으로 무쳤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식당 옆 건물을 임대해 이춘자 분식 2호점을 열었습니다. 3호점은 호치민에 있는 후배가 맡아 운영했고 4호점은 다낭의 작은 한인마트 옆에 조그맣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단무지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정말 고향 생각나는 맛이에요. 하루는 한 베트남 현지 기자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가 만든 음식, 현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다. 라는 제목으로 인터뷰가 나가자 동네 SNS와 블로그에서 이춘자 할머니 밥집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정마리아 씨가 수줍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시니어 성공 스토리 찾는다네요. 이춘자 씨, 이제 좀 얼굴도 세상에 알려줘야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바뀐 건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제게 건넨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춘자 사장님, 혹시 아드님이 방송 보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단 거 알게 되지 않을까요? 순간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래요. 그 애가 정말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었다면 이 방송이 그 첫 번째 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방송 인터뷰는 큰 화제를 불렀습니다. 해외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제 인생 이막이 소개됐고 편도 티켓 하나로 버려졌던 어머니의 반전 인생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분식 3호점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식당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익숙한 그 목소리. 손에서 국자마저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그땐 우리가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뺨으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엔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옥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커서 외할머니 얘기 자꾸 물어봐요. 그들은 눈물로 사과했고 자신들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고 다시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왜인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이제야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걸까? 그날 밤 정마리아 씨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혀왔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의 3호점은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지인과 교민들이 줄을 서서 이춘자 분식 간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뒤늦게라도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삶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던 순간 식당 문 앞에서 익숙한 두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깨를 펴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수척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우리가 미쳤었어요. 효도 여행이라 속이고 그렇게 하다니 죽을 죄를 졌어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한국에서 음식점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집 팔고 적금 깨고 모은 돈으로. 근데 코로나도 겹치고 우리 경영도 서툴렀고 결국 망했어요. 빚만 남았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집이며 적금이며 다 팔아치운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 마지막 보금자리와 노후의 전부가 그들의 무모한 사업이란 이름 아래 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은 게 그 얘기하려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분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가게를 내면 손님은 무조건 몰려올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이 애가 진짜 원하는 건 나의 용서가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성공이구나. 며느리는 눈물까지 보이며 매달렸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차단당하던 순간, 낯선 땅에서 굶주리던 밤, 벤치 위에서 덜덜 떨며 울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너희 사람도 아니구나.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남은 재산까지 팔아먹고 이제 와서 또 기대? 내 인생은 너희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의 눈물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던 테이블 주변에는 이미 웅성거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손님들과 직원들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는지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요. 이번엔 진짜 잘할게요. 사업도 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와서 후회 많이 했어요. 아들의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직원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를 효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곳까지 보내놓고 돌아가는 비행기표조차 주지 않고 버린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낯선 골목길 벤치에서 굶주리며 떨고 있었어요. 순간 식당 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 내 손맛, 내 인생 이제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부모는 너희가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버린 부모는 여기 없다.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자식들이 있나. 어머니를 그렇게 버려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마리아 씨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버린 사람들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일궈온 모든 건 나를 믿어주고 지켜준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이제 진짜 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어준 이 사람들이에요. 창밖에는 베트남의 밤거리가 네온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복수할 차례다. 하지만 그 복수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일 것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눈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차례다. 우선 한국에 남아있는 제 재산 상황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마리아 씨의 도움으로 교민회 법률 지원팀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집과 적금, 보험까지 이미 수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명예 이전을 해 팔아치웠던 겁니다. 이춘자 어머니,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니 이 법인은 어머니 단독 명의로 확실히 지켜두세요. 자식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더욱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체인점도 모두 제 명의로 계약을 다시 하고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도용하거나 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언론을 찾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기에 기자들은 흔쾌히 제 이야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버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으로 사업을 했고 결국 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분에 오히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방송은 한국 교민 사회뿐 아니라 국내외에 퍼져나갔습니다. 편도 티켓에 버려진 노모, 세계적인 요리사로 재기하다 라는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아들과 며느리가 누구인지 금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지 않는다. 모두 베트남 현지 고아원과 한인사회 장학기금으로 기부한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완벽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베트남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장학금 전달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장학증서를 나눠주며 마음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이지. 그 순간 회관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들과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고 얼굴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린 이제 정말 끝장입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가진 재산 중 일부만이라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며느리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제발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들이 제게 건넸던 편도 티켓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외국에서 여생을 편히 지내시라던 차가운 목소리, 굶주리며 낯선 거리를 헤매던 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 손에 절대 가지 않는다. 너희가 버린 어머니는 여기 없다. 나는 이제 너희의 울타리가 아니고 너희의 도피처가 아니다. 순간 회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학생들과 교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를 지켜준 공동체에 쓰겠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반짝였고 교민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외면한 채 단호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관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존엄하게 살 것이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제 곁에는 새로운 가족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다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뿌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낯설고 두려운 땅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준 고향 같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작은 식당의 주방에 서서 칼을 잡고 불 앞에 서면
저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건네는 순간 제 삶은 더없이 충만했습니다. 아이들도 찾아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가끔 식당으로 와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 보겠다라고 말할 때면 제 눈가가 저도 모르게 젖곤 했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나눈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가끔 베트남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한 그곳에서 저는 홀로가 아닌 함께라는 감각을 느끼며 눈을 감곤 했습니다. 내 삶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구나. 과거의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은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낯선 땅에서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요. 존엄은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것이 무너진다면 삶의 의미조차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교민들의 응원, 그리고 제 스스로의 자부심이 제 곁을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소외된 어르신이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게 그러했듯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주방불 앞에서 제 두 손으로 국을 끓이며 다짐합니다. 남은 생은 원망이 아니라 나눔으로 채우겠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평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웃습니다. 진짜 효도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